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것이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 방은 왠지 모르게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히 못 들어오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어머니만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고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47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 방이 어머니가 혼자였던 공간이었다는 것을. 저는 김정은입니다. 47살 서울 마포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남편 이준호와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일하는 것. 그 반복이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순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2해 전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가 처음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외래 진료실 의자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은아, 울지 마.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시지 않았으니까요. 74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의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용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무섭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무서움을 숨기시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밥을 못 드셨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크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병원 갈 때는 꼭 깔끔하게 차려입으셨고 간호사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병원 동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남동생 정우는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렵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욕실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어머니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를 시작한 것은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동하시고 나서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부탁하셨습니다. 정은아, 집 정리 좀 해줘. 내가 직접 못할 것 같아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 열쇠를 받아서 주말마다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은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부모님이 20년 넘게 사신 집이었습니다. 저와 정우가 어릴 때는 이 집이 좁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2분이 사시기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아버지 김병수는 2달 전부터 어머니 옆에 있으려고 병원 근처 작은 고시원을 얻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그릇들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비웠습니다. 거실 책장을 정리하고 서류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어머니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을 꺼내 분류했습니다. 입을 수 있는 것과 버릴 것. 그러다가 옷장 맨 아래 칸을 열었을 때 작은 서랍이 보였습니다. 옷장 안에 내장된 작은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손목시계 하나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아주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보다 훨씬 젊은 20살 초반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 봉투들을 봤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봉투 안에 편지지가 있는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여자용 시계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읽었습니다. 미순에게 사랑을 담아.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방 바닥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방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까와 같은 공기였는데 달랐습니다. 저는 그 달라짐이 어머니 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저는 그날 서랍을 닫고 집을 나왔습니다. 사진도 편지 봉투도 시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을 닫고 나왔습니다. 집 문을 잠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무엇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내내 그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어머니의 나이가 2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신 것은 27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 속 아기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가 20 초반에 낳은 아이. 저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저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상에 앉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정리 어떻게 됐어? 저는 말했습니다. 조금 했어.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 저는 말했습니다. 응. 그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이준호에게 서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을 말로 꺼내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사실 어머니 젊은 시절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적 어디서 자랐는지, 젊을 때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시고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머니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묵한 성격,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 그런데 어쩌면 그 과묵함이 성격이 아니라 숨김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박미순, 1949년생, 충청도 작은 마을 출신. 서울로 상경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버지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은 27에 했습니다. 제가 그 해에 태어났습니다. 정우는 3살 뒤에 태어났습니다. 결혼 이후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어머니가 살림하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집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 초반의 어머니가 안고 있던 아기.
그 아이는 그 구조 안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병원으로 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셨습니다. 정은아 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어제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집 정리하고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가 많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잠깐 멈췄습니다. 서랍 이야기를 꺼낼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사진을 봤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74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꺼내면 어머니에게 어떤 감정이 올까요?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께 평소에 묻지 않았던 것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충청도에서 서울 오신 게 몇 살이에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18배 왔지.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혼자. 저는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있어봤자 더 무서운 게 있었거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더 있어봤자 더 무서운 게 있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어머니의 그 말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18살의 어머니가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만든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었는지, 고향에 무엇이 있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서랍 속 사진과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저는 어머니를 47년 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어머니의 껍데기만 알고 있었던 것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는 그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시 어머니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서랍을 제대로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읽어야겠다고, 사진을 더 자세히 봐야겠다고, 어머니 박미순이 어떤 여자였는지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로서,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 친구 오순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자주 보았습니다. 오순이 할머니는 어머니와 같은 동네에 사셨고 저도 어릴 때부터 낯을 익혔습니다. 어머니가 오순이 할머니 집에 저를 데려가기도 하셨고 오순이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목소리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것이 어른들만의 이야기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마포로 이사를 오면서 오순이 할머니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오순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순이가 허리가 아프다더라. 오순이 딸이 결혼했다더라. 어머니에게 오순이 할머니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각별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 유품 정리를 하면서 저는
어머니 연락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그 안에 오순이 할머니 번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기억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셨으니 당연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은이에요. 미순 씨 딸.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이구나. 알지. 잘 있었어. 목소리에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언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심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많이 안 좋으세요.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 미순이한테 들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오순이 할머니가 또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아까보다 길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와. 이쪽으로 와도 되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는 은평구에 사셨습니다. 어머니 집과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낮은 주택가였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73살이셨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가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릴 때 기억 속의 오순이 할머니와 같았습니다. 어서 와, 정은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화분이 몇 개 있었고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오래됐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것이 아닌 오래 알고 있는 사람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머니 집 유품 정리를 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오순이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장 서랍에서 사진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젊을 때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요. 그리고 편지 봉투들이랑 시계가 있었어요. 오순이 할머니가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시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내가 그걸 찾았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네.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순이가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그냥 두겠다고 했어. 나중에 정은이가 찾으면 찾는 거고 못 찾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냥 두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아기가 누구예요? 오순이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오래된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안고 있던 이야기의 무게였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미순이한테 직접 듣는 게 맞지 않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안 좋으셔서요. 오순이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내가 다 말해줄 수는 없어. 미순이 이야기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해줄게. 그 아이는 미순이가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빼앗겼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누가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이 할머니가 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입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할머니가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미순이한테 잘해줘. 마지막에 외롭지 않게. 저는 연립주택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빼앗겼다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첫 아이가 빼앗겼습니다. 누구에게 빼앗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빼앗겼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잃은 것이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빼앗겼다. 그 두 글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버렸다는 말과 빼앗겼다는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버렸다면 어머니의 선택이 있었던 것이고, 빼앗겼다면 어머니에게 선택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잃었다는 것. 그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그 서랍 속에 잠들어 있었다는 것.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앞에 앉아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 봉투들과 시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3장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 장만 봤는데 그 아래에 2장이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아기 혼자 찍은 것이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였습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배경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슬픔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4월. 그리고 이름 2글자가 있었습니다. 윤서. 저는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윤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가 5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글씨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정갈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오늘 내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했어. 걸음마는 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엄마는 내가 걷는 것도 못 봤어. 내가 처음 말한 것도 못 들었어. 그게 제일 억울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 알아줘. 엄마는 너를 원했어. 지금도 원해. 그냥 그렇게 알아줘. 저는 거기까지 읽고 편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쓰셨을 때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봉투에 주소가 없었으니까요. 보낼 곳을 몰랐거나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어머니는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5통이나 쓰셨습니다. 저는 나머지 봉투들은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대신 시계를 들었습니다. 미순에게 사랑을 담아. 저는 그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 시계를 누가 어머니에게 줬는지 윤서의 아버지였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김병수를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이 시계를 준 것인지 어느 쪽이든 그 시계가 어머니에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편지 봉투와 시계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두는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저는 어머니 집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미순, 74살, 충청도 출신, 18배 서울로 혼자 올라왔습니다. 20 초반에 윤서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빼앗겼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 비밀을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왔는지, 저는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이준호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발견한 것들, 오순이 할머니 말씀, 편지, 윤서라는 이름. 이준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끝까지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정은아,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볼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여쭤봐야겠어. 근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냥 꺼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서랍을 잠그지 않으셨던 이유. 오순이 할머니에게 나중에 정은이가 찾으면 찾는 거라고 하셨던 이유. 어쩌면 어머니는 기다리셨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 서랍을 열어주기를,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 누군가가 딸인 저였으면 하셨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20 초반, 윤서 출생, 1974년. 빼앗겼다는 표현. 보내지 못한 편지 5통. 미순에게 사랑을 담아라는 시계.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윤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물음표가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김병수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무언가를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도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밥을 드시고 텔레비전을 보시고 주무셨습니다. 저나 정우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도 그래, 짧게 대답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반응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음엔 이렇게 해봐. 어머니의 반응이 항상 충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침묵이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침묵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으로 이동하신 뒤 아버지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으셨습니다. 76살의 노인이 고시원에서 지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제가 어머니 병원 자주 갈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거기 있어야 마음이 편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사진과 편지와 시계를 발견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물건들을 집에 가져와서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 서랍을 열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아실까?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셨을 때 이미 알고 계셨을까? 아니면 나중에 아셨을까?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밥은 드셨냐고 여쭤봤습니다.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어떠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아까 밥을 조금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제가 갈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할 말이 다 되면 인사도 없이 끊으셨습니다. 주말에 어머니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이랑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도 미순에게 사랑을 담아 라고 새겨진 시계요. 아버지가 고개를 천천히 돌리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다시 정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아셨던 것인지는 몰랐지만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왜 그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순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평생?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렸지.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그건 엄마 이야기야.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침묵을 지키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 꺼내도 될까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복도 의자에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76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묻지 않고 기다려온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복도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평생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편지를 전부 읽기로 결심한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 봉투와 시계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봉투가 5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이미 열어서 일부를 읽었습니다. 나머지 4봉투를 앞에 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읽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저에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붙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서랍을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이 할머니에게 나중에 정은이가 찾으면 찾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 편지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눈에 닿기를 바라셨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첫 번째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내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했어. 걸음만은 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엄마는 내가 걷는 것도 못 봤어. 내가 처음 말한 것도 못 들었어. 그게 제일 억울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 알아줘. 엄마는 너를 원했어. 지금도 원해. 그냥 그렇게 알아줘. 저는 이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처음과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슬펐습니다. 두 번째 읽으니 억울하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제일 억울해. 어머니는 슬프다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쓰셨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일자리도 구했어. 밥도 잘 먹고 있어. 근데 있잖아, 윤서야. 엄마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어딘가에서 잘 크고 있을 거라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누군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어.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 홀로 올라와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혼자 버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버팀의 방법이 윤서가 어딘가에서 잘 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쓰셨으니까요.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한 사람을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엄마 사정을 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야. 엄마는 솔직히 무서워. 이 사람이랑 새 삶을 시작하는 게 너를 잊는 것 같아서. 근데 있잖아, 윤서야. 엄마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새 삶을 시작해도 너는 엄마 마음 한구석에 항상 있어. 엄마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저는 세 번째 편지를 읽으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사정을 다 알면서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 여기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셨다는 것. 저는 그 말을 하신 아버지를 상상했습니다. 말이 없고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 말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을지. 네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윤서야, 오늘 딸이 태어났어. 이름은 정은이야. 건강하게 태어났어. 예쁜 아이야. 근데 있잖아, 윤서야. 엄마는 정은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내 생각이 났어. 내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예뻤겠지. 이렇게 작고 이렇게 따뜻했겠지. 정은이 잘 키울게. 약속해. 그리고 윤서, 너도 어딘가에서 잘 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저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어머니가 윤서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 얼굴을 처음 보면서 윤서 생각이 났다고 쓰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면서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셨습니다. 두 아이가 어머니 안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5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 편지가 가장 짧았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이 편지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몸이 좋지 않아. 근데 있잖아, 윤서야. 엄마가 한 가지만 바라는 게 있어. 내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엄마는 아무 미련 없이 갈 수 있어. 그것만. 저는 5번째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언제 쓰셨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이 좋지 않다고 쓰셨습니다. 어쩌면 암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쓰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5통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저밖에 없었습니다. 윤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윤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윤서, 1974년 4월생, 지금 나이 50살쯤, 어디에 있는지 모름, 찾아야 함. 그 수첩 위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남동생 정우에게 연락한 것은 5통의 편지를 읽고 나서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정우는 44살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인천에서 아내와 2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암 진단 이후로 병원에 자주 오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정우는 일이 바쁘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남매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각자 살기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받았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정우야, 어머니 집 정리하다가 뭔가 발견했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전화로 하기는 좀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정우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돼. 토요일 오후에 우리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준호는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정우와 저 단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진 3장과 편지 5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놓았습니다. 정우가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장 서랍에서 나온 거야. 정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어머니와 아기. 정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기가.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아이야. 어머니보다 먼저 태어난 아이. 정우가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 전에 낳은 아이야. 이름이 윤서야. 1974년생이야.
정우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순이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도 말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정우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서 어쩌려고? 저는 말했습니다. 찾아보려고. 윤서를 찾아서 어머니께 알려드리고 싶어. 어머니, 마지막 편지에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된다고 하셨거든. 정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잠깐만. 그거 진짜 찾는다고 어머니한테 좋은 일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평생 그게 걸려 있었던 거잖아. 정우가 말했습니다. 걸려 있었다고 해서 지금 꺼내는 게 맞아. 어머니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그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꺼내면 더 힘들어지실 수도 있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실 수도 있어.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냥 모르고 싶어. 저는 말했습니다. 왜? 정우가 말했습니다. 알면 어떻게 해? 윤서라는 사람이 우리 이복 형제인 거잖아. 그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긴. 사실이 알려지는 거지. 정우가 말했습니다. 누나는 그게 그냥 사실이야. 나는 그게 무섭거든.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빛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서움이 이해됐습니다. 모르는 이복 형제가 갑자기 존재하는 것, 어머니의 과거가 완전히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는 것, 정우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정우야, 나는 어머니가 그 편지를 평생 붙이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보낼 수도 없는 편지를 5통이나 쓰셨잖아.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 그것만 알 수 있으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다고 하셨어. 그 마지막 소원을 내가 이루어드리고 싶어. 정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그 안에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것 같아. 정우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정우가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누나, 나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누나 하는 거 막지는 않을게. 저는 말했습니다. 알겠어. 고마워.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야기 꺼낼 때는 나도 알려줘. 미리.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게. 정우가 집을 나간 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사진과 편지와 시계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딸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열었습니다. 윤서, 1974년 4월생, 어머니가 충청도 출신, 18배 서울 상경, 빼앗겼다는 표현.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입양 기록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혹은 가족관계 서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윤서를 찾기 위해 제가 먼저 한 것은 어머니의 호적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저와 정우만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입양이 됐다면 어머니 호적에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한 것은 입양 기록이었습니다. 1974년에 입양된 아이라면 관련 기관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주요 입양 기관을 검색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국내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기록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빼앗겼다고 하셨습니다. 정식 입양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이 없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입양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래전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있는데 그 아이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공식 입양 경로를 통한 것이라면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비공식적인 경로도 많았어요. 그 경우는 찾기가 훨씬 어려워요. 저는 당시 충청도에서 올라온 미혼모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 기관 기록에 조회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당사자 정보는 상대방 동의 없이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성함과 생년월일, 출신 지역, 아이의 출생 추정 연도를 적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윤서를 누가 데려갔는지 알고 계세요? 오순이 할머니가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그건 내가 알기론 미순이 고향 쪽 이야기야. 충청도. 거기서 누가 데려갔다고 들었어. 저는 말했습니다. 친척이요.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 미순이한테 들은 게 아니라 미순이 옛날 이야기를 주워 들은 거라서.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저는 그 방향으로 생각을 좁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충청도였습니다. 어머니가 18배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그 전에 충청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가 충청도 쪽 사람에게 갔다면 아직도 충청도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호적 초본에서 본적지를 확인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충분한 정보 없이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어머니가 더 힘드실 수 있었습니다. 먼저 윤서를 찾은 뒤에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았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온 것은 신청 후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조회 결과 저희 기관 기록에는 해당 정보가 없어요. 저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기관에도 조회해 보시거나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원에 문의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입양인 찾기 지원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은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회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오래됐으니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봐야지.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입양인 지원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들어줬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찾는 분이 어머니 쪽이 아니라 형제분이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담당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요. 충청도 쪽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낼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윤서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한 줄을 쓰고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5통의 편지를 붙이지 못하셨듯이 지금 제가 쓰는 이 편지도 아직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쓰셨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입양인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온 것은 10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10사흘 동안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도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더 약해지고 계셨습니다. 밥을 거의 못 드셨고 말씀도 짧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저를 보시면 알아보셨고 손을 잡으면 살짝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단체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낮 2시였습니다. 저는 회사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관련 기록을 찾았어요. 박미순 씨 성함과 충청남도 본적지가 일치하는 기록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당사자분이 연락처를 등록해 두셨어요. 찾는 분이 나타나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자신을 찾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등록해뒀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말했습니다. 연락해 주실 수 있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연락처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드릴게요. 저는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세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연락드릴게요. 이틀 뒤 담당자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결혼 후 성이 바뀌어서 지금은 다른 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2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윤서. 저는 그날 저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박미순 씨의 딸이에요. 직접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괜찮으시면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만남은 사흘 뒤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였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굳었습니다. 50살쯤 된 여자였습니다. 키가 중간 정도였고 머리카락이 약간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어딘가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매였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눈매였습니다. 깊고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이 사람이 윤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서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채로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무언가가 서로를 알아보는 침묵이었습니다. 윤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김정은 씨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네. 윤서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박미순 씨가 어떠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췌장암이에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에서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들이랑 시계.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것들이 있었군요. 저는 말했습니다. 편지도 읽었어요. 5통. 윤서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알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서 윤서 씨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면 미련 없이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윤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이랑 아이들 있고요. 평범하지만 좋은 삶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 말 박미순 씨한테 전해줄 수 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혹시 직접 뵙고 싶으시진 않으세요? 윤서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뵙고 싶어요. 살면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요.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서도 우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찾아주셔서.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윤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매를 가진 50살 여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빨리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다시피 왔습니다. 이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어. 이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윤서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저는 오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품에서 울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윤서를 찾았다는 것, 윤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윤서가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했다는 것,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약해지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일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어머니한테 이야기 꺼낼 거야. 미리 알려주기로 했잖아. 정우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어. 나도 갈게.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우도 왔습니다.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넷이 어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보시면서 웃으셨습니다. 다 왔네. 어머니 목소리가 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빙 둘러가는 것보다 그냥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저는 말했습니다. 집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뭔가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진이랑 편지 봉투들이랑 시계요. 어머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편지도 읽었어요. 5통 다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이 제 손 안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가 창가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수십 년 동안 감추어온 것이 드러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못했잖아. 정은이한테. 저는 말했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다 알아요. 어머니가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았지만 힘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서 찾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제 손 안에서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랑 아이들 있고요.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직접 만났어요. 어머니가 쓰신 편지 이야기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뵙고 싶다고 했어요. 살면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행이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다행이다. 수십 년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안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정우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이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더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을 연 것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잘한 일이었습니다. 윤서가 병원에 오기로 한 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윤서가 온다는 것을 전해드린 것은 이틀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제 손 안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것입니다. 윤서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길 원하신다고. 윤서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어요. 목요일 오전에 갈게요. 저는 병원 이름과 병동 호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마음에 준비하시고 오세요. 윤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그 짧은 한 글자 안에도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침묵이었지만 오늘은 그 침묵이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창 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자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오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나 좀 단정하게 해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돈된 모습으로 처음 만나고 싶으셨던 것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보는 아이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머리카락을 가볍게 빗어드렸습니다. 항암 치료로 많이 빠져 있었지만 남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얼굴에 로션을 발라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표정이 평온했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서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이 차분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 국화 몇 송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갔습니다.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보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몇 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굽혀 어머니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저 잘 살았어요.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들었습니다.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복도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뒤 방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저를 보자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와주셔서. 윤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꼭 잡으셨어요. 놓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또 올게요. 시간이 된다면요. 저는 말했습니다. 오세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윤서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그 뒷모습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래 무거웠던 것이 내려앉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은아.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요. 윤서가 다녀간 뒤 어머니가 달라지셨습니다. 나빠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더 맑아지셨습니다. 밥도 조금 더 드셨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좋으시네요.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것이 내려가면 몸도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윤서는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을 데려왔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윤서가 자기 딸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머니 침대 앞에 서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정우도 두 번째 방문 때는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윤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우가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우가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속도가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가끔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나가시거나 정우가 자리를 비울 때였습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가 말씀을 조금씩 하셨습니다. 예전엔 안 하시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충청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8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가난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자식 셋을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어머니는 말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것은 돈을 벌어야 해서였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고 하셨던 말의 의미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아있으면 그 가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공장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로 쪽 작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윤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윤서를 데려간 것이냐고 물어보려다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싶은 만큼만 하시면 됐습니다. 빼앗겼다고 하셨으니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나는 윤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요. 편지 읽었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미안했어. 처음부터 짐을 얹고 시작했으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모르세요.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알아. 그 양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아. 저도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아셨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은 서로를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이준호에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이준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정은아, 요즘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전보다 깊어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서랍을 열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다른지 같은지 스스로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진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74살의 어머니가 아니라 18배 혼자 서울로 올라오고 20 초반의 아이를 잃고 그래도 버텨온 박미순이라는 여자를 이제는 함께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는 시간이 전보다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엔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으면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긴 삶과 제 짧은 삶이 그 병실 안에서 잠시 겹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윤서를 찾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오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잘됐다. 미순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저는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하셨어요.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내가 잘했어.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날마다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표정은 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날도 있었지만 그 표정 아래에 무언가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슬프면서도 좋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족들이 자주 곁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복도를 걸어가고 나서 저는 잠깐 창문 앞에 섰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실 준비가 되셨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마음속의 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지 않으신 채로 손을 살짝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그 주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잠에서 완전히 깼습니다. 이준호가 옆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왔어.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가자. 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시원에서 이쪽으로 오시는데 얼마 걸리지 않으셨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 봐.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숨이 얕았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분들 곁에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계셨습니다. 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우가 1시간쯤 뒤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집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정우가 어머니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에게도 연락할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윤서가 오든 오지 않든 그것은 윤서가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알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정은이요. 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은아.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랍. 저는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잘 간직해. 저는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서랍을 잘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진과 편지와 시계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저는 그것을 잘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정우가 저쪽에서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대 발치에 서 계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나려는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을 무렵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윤서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윤서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시간을 고르신 것 같다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그 사이를. 어머니가 가신 것은 새벽 6시 조금 전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드는 것처럼 가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우 옆에 서서 정우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어머니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 안에 수십 년이 있었습니다. 윤서가 어머니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윤서 곁으로 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올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말했습니다. 잘 오셨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으로 빛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가셨습니다. 하지만 방 안이 텅 빈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비밀이 풀린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껴졌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와 정우가 준비를 나눠서 했습니다. 정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했습니다. 연락처를 정리하고 음식을 챙기고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저는 정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순아, 잘 갔다. 잘 갔어. 그 말이 짧았지만 오래된 우정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서로의 비밀을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순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윤서가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조용하게 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맞았습니다. 윤서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2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보고 계실지도 몰랐습니다. 윤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이 참 좋으세요.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몇 해 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화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답게 조용하고 깊은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사진 고르는데 한참 걸렸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잘 고르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윤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와야죠. 윤서가 돌아가고 나서 정우가 옆에 왔습니다. 누나, 저분 오셨어. 저는 말했습니다. 응. 정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으셨더라. 눈매가. 저는 말했습니다. 그렇지. 정우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처음에 모르고 싶다고 했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응. 정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 저는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영정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안고 있었잖아. 그게 너무 오래됐잖아.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저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잠깐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웃음. 어머니가 이 웃음을 지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래 힘드셨지만 오래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편지 봉투 5개를 꺼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지 다 읽었어요. 윤서도 만났어요. 윤서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던 것 다 됐어요. 이제 편히 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우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요. 딸이 우는 것을 어머니가 보신다면 괜찮다고 하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하셨을 것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마웠습니다.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발이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랬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다른 것들이 보였습니다. 출근길 골목 끝에 서 있는 나무가 보였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치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를 마무리한 것은 49제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고시원을 나와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주말에 찾아가서 남은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옷들은 대부분 나눔을 했습니다. 오래된 그릇은 버리고 쓸만한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 옷장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사진과 편지와 시계는 이미 제 집에 있었습니다. 텅 빈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작은 서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으로 서랍 안을 한번 쓸었습니다. 나무결이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의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옷장 계속 쓰실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응. 저는 말했습니다. 서랍은 그냥 두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두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서와는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끊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삿날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윤서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도 마음속으로 추모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도 아실 거예요. 짧은 문자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정우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였습니다. 별일 없는 전화였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버지는 어떠시냐?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좋았습니다. 정우가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정우도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정은아, 요즘 내 얼굴이 좀 달라 보여.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자리를 잡은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흔들리다가 어딘가에 발이 닿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서랍을 열기 전에 저는 평범함이 안정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같은 것의 반복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평범한 하루 안에도 보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서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리기를 기다리는 서랍이, 사진 3장과 편지 5통과 시계를 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직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간직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제 딸이 생긴다면, 혹은 제가 늙고 나서 누군가 이 서랍을 열게 된다면 이 이야기가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박미순이라는 여자가 살았다는 것. 18배 혼자 서울로 올라와서 아이를 잃고도 버텼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이와 손을 잡았다는 것.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나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이준호가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안에도 이야기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랍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누군가는 열고 누군가는 끝내 열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어머니는 열어주셨습니다. 잠그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받을 수 있는 딸을. 저는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